독도함에서 이륙 시범을 한 모하비라는 기체가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제너럴 아토믹스가 지금 제휴를 해서 한국형 모하비를 만들기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 채널에서 처음 밝힌 건데 안두리 그 다음에 제너럴 아토믹스가 둘 다 한국 시장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생산한 무기가 이제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 버전을 만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자유주의 무기고라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영어로 해외 고객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비지한국 등지에서 국방 칼럼을 작성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우리나라 방위사업 투자 입문서를 출판해서 고객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함재기와 드론 요 각각의 개념부터 일단 설명드리면 함재기라는 것은 배에 탑재하는 항공기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전투함이나 수송함 이런 데 탑재하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함재 항공기를 함재기라고 하고 드론 함재기니까 당연히 항공모함에다 탑재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왜 항공모함이 중요한가? 일반적으로 함재기라 했을 때 이제 고정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헬리콥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메인 로터가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익이라 부르고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는 고정익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탑재량과 항속거리,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고정익 비행기가 아무래도 넓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운용을 하게 되면 항속거리라든가 탑재량이 헬기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드론이 드론 함재기인데 사실은 좀 먼 미래의 계획이었다가 앞으로 당겨졌어요. 이게 왜 당겨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드론 함재기의 반대말인 유인 함재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 함재기를 탑재하는 항공기로 그 CVX라는 차세대 항공모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연구를 한 바가 있어요. 약 4만 톤급의 다목적 상륙함을 개조해서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요게 함재기가 원래 F-35B라고 하는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였어요. 이게 일본, 이탈리아, 미국, 영국, 미국 해병대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이 되기 때문에 한 200m 정도의 갑판이 있으면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1,500억이 넘으니까 너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예산이 이게 맞는가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이 대안으로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국산 전투기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하자 이런 방안도 대두되기 시작해서 KF-21N이라고 하는 함재기 버전을 연구하기도 했는데 이 KF-21N의 경우에는 F-35보다는 가격 그러니까 도입비와 운용 유지비가 싼 장점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수직 이착륙 혹은 단거리 이착륙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자식 사출기라고 하는 비싼 장비를 항공모함에 달아야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항공모함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싸구나 하지 말자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넘어갔다가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게 사람이 타는 유인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운용 유지가 우수한 드론 함재기를 개발해서 드론 항공모함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드론 함재기의 특징을 크게 나눠보면 일단 이제 제트기 엔진을 단 것도 있지만 프로펠러 엔진을 단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탄 군용기 중에 프로펠러에 단 비행기는 요즘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제트 엔진을 타지만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공 그러니까 오래 적 상공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거나 공격 작전을 하기 위해서 프로펠러에 단 기종들도 좀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런 것이 있어서 드론 함재기는 프로펠러형 그 다음에 제트기형이 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많이 도입합니다. 원래 드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선 조종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탄 비행기랑 여러 가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적의 공격에 취약해요. 뭐 자체 방어 장비나 요새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드론이 이런 거를 다 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직접 조정하면 이 저기업에 대한 대처가 하기 쉬운데 원거리에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원격 조정을 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드론은 스텔스 성능, 즉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거나 잘 탐지되지 않는 기능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행 성능이 유인기보다 부족해요. 지금 현재 많은 무인 함재기 혹은 무인 전투기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고성능 무인기도 초음속 기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 최적화된 가성비를 찾기 위해서 드론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꼭 필요 없는 기능, 뭐 가끔 쓰는 기능 같은 걸 빼다 보니까 비행 성능 같은 게 유인기보다 부족하고 탑재량이라고 하죠. 폭탄이나 무기를 얼마나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봐도 무인기는 사실 사람이 탄 유인기보다는 많은 무장을 탑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가성비, 효율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기가 작고 효율적이다 보니까 같은 대수의 비행기를 운용하더라도 드론 항모가 유인 항모보다 크기를 더 줄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같은 크기의 더 많은 드론, 그러니까 유인기를 한 20대 정도 경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경우 드론 함재기를 사용했을 때 40여 개의 드론들을 탑재할 수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이고 있는 혹은 기술 협력 중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론 함재기의 경우 프로펠러 함재기랑 제트 함재기가 있는데 먼저 프로펠러 함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펠러 함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우리 대한민국 상륙함 독도함에서 이륙 시범을 한 모하비라는 기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공격 드론인 리퍼 무인기 제작사인 제너럴 아토믹스가 스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거리 착륙 기능을 가진 무인 드론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모하비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제너럴 아토믹스가 지금 제휴를 해서 한국형 모하비를 만들기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형 드론 항공모함에 탑재될 가장 유력한 후보. 왜냐하면 완성도가 제일 높고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카이에서도 이제 이런 프로펠러에 대한 함재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카이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 중이었는데 이게 무인기를 개발했다가 개발 좀 지연됐어요. 뭐 추락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그래서 완성이 안 되는데 벌써 개량을 준비해서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 2라는 것을 개발 중입니다. 요건 원래 육군의 활주로 해서 이륙하는 무인 항공기였는데 카이는 요거에 대해서 개조를 해서 항공모함에서도 이륙할 수 있게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 2 파생형을 개발 중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보다 크기가 작아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모하비의 경우에는 제가 독도함에서 이륙 시범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비행기는 아무래도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독도함에서 이륙은 되고 착륙이 안 돼요. 그런데 카이가 만들고 있는 군단급 무인기 파생형은 독도함에서 이 착륙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 드론 항공모함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군의 4단급 무인기 이런 걸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도 무인기 이런 데 생산업체인데 최근에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사와 MOU를 맺어서 바이락타르 TB3라는 항공기를 한국형으로 개조하는 이런 작업을 맡아서 이게 3파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이락타르 TB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공격 드론 중 하나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맹위를 떨쳤는데 이거를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게 되는 최초의 항공모함 탑재 공격 드론, 공격형 무인 항공기가 바이락타르 TB3입니다. 원래 TB2를 개조한 건데 요거를 들여와서 하면 카이처럼 독도함이라든가 지금 마라도함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기 드론 항모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프로펠러 함재기는 3파전 형국이다. 서로가 이제 채택되기 위해서 지금 MOU라든가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트 함재기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2파전 혹은 3파전이 예상됩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카이가 UCAV라는 무인 함재기를 개발했는데 원래 카이는 KF-21과 같이 작전할 T-50 훈련기 사이즈의 무인 전투기를 내놨는데 이게 한 7톤 이상 돼요. 좀 무겁고 큰 편인데 무인 함재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고 크면 가성비가 안 맞으면 이게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톤급으로 좀 줄인 UCAV 무인 함재기를 만들고 이것을 항공모함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랑 로어스라고 하는 저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를 공개를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군용으로 개조할 생각을 대한항공이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요 경우에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국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함재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채택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요것은 이제 여기 채널에서 처음 밝힌 건데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기 드론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YFQ-42라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차세대 CCA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 계획인데 이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아토믹스가 지금 개발해서
이제 안두리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의 제품과 지금 경쟁 중인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너럴 아토믹스사 같은 경우에는 이 CCA라는 게 무인 전투기 일종이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 이런 무인 전투기를 생산하면 가성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옛날에 한때 미국도 이런 드론 함재기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2억 달러를 넘어서 포기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비싼지 생각하면 F-35가 1,500억 이상, KF-21이 1,000억 원 정도니까 KF-21 두 대 가격의 무인 항공기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가격이 다운돼서 한 500억, 600억 정도로 가성비 있는 무인 전투기를 만드는 계획이 CCA 계획이고 여기에서 하나가 참여할 수도 있다. 참여 과정을 모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이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이라든가 일부 부품을 하나 공급해주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트 함재기랑 프로펠러 함재기 두 개가 다 지금 3파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대한항공이 각각 준비 중이다. 지금 현재 공식적인 공고는 나오려면 시간이 걸렸지만 치열하게 선행 연구, 그러니까 고객이 공고를 내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 제일 괜찮은 것은 카이 무인 전투기인데, 일단 카이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속도가 빠르되 아무래도 정부 예산을 받은 게 정부 사업에 당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랑 같이 개발을 해서 좀 오래 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에는 좀 자신이 있고 대신에 이제 업체가 혼자서 빠르게 개조한 것보다는 속도는 느린 편이죠. 로스가라고 해서 대한항공의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SDB라고 하는 소형 직격탄 6발에 탑재 가능하고, 카이의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미티어 미사일 2발 혹은 카이가 자체 개발 중인 공중 발사형 무인기라는 걸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할 때마다 약간 슬퍼지는데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모르셔가지고 제가 좀 충격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 보면 캐리어 혹은 우주모함이라는 유닛인데 여기에 우주선이 둥둥 떠다니면서 안에서 스스로 드론을 발사하고 인터셉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하거든요. 이게 무인기도 이런 게 된다. 그러니까 큰 엄마 무인기가 새끼를 달고 다니는 개념으로 작전 지역에 갔을 때 새끼 무인기를 먼저 보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정찰을 시켜서 이제 무인기의 생존성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연구가 가능하고, 특히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혹은 NVIDIA사의 미티어를 탑재할 수 있어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다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가성비 이야기를 하고 제트 무인 전투기는 초음속 기능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 이 말인 것은 뭐냐, 흔히들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나 이런 것들이 막 세상을 지배한다 했을 때 사람을 능가하는 기동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막 하면서 막 공중전도 사람이 안 탔으니까 막 고개 비행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보셨을 건데, 그거보다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서 최대한 먼저 공격하고 먼저 빠지는, 그러니까 미사일 캐리어나 발사대 역할을 무인기가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서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중요한데 카이에서는 그걸 탑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이고, 이걸 선언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함대 방공이라는 기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배의 가장 큰 적은 배가 아니라 항공기예요. 항공기가 미사일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화해 왔거든요. 전투함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대공 방어 함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론 함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이제 어떤 식이 가능하냐, 배에 설치된 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더 멀리에서 적을 공격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구는 둥그니까 이지스함이든 지상에 있는 어떤 배든 레이더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일정 거리 이상이면 저공비행하는 물체를 탐지하지 못해요. 이거는 지구 공면 특성상인데, 근데 바다 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레이더를 쏘면 저공에 있는 표적들도 탐지가 가능해져.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크게 중요하다. 그래서 카이가 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제가 개발자랑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은 정부의 투자라든가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긴 한데 최대한 선행 연구로서 나중에 정부가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병력과 항공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 분쟁이 일어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을
드론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진 나라는 현재 미국, 중국, 튀르키예 뿐이고 특히 중국과 튀르키예만 무인 항공기 전용 항공모함들을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운영 중입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사실 드론 수출을 잘하는 편이에요.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등의 수출에서 실전 경우도 많고 엄연히 그분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튀르키예와 대적한다는 것이 가장 크고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항공모함을 가지고 싶은 나라가 많은데 이게 항공모함이 기본적으로 배만 2조 원 이상, 뭐 비행기까지 몇 조 원 드는데 드론 항공모함으로 하면 이게 상당히 가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중소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 이런 세일즈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대적을 할 수 있다. 우리 배와 우리 드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없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원거리 항공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새로운 방산 수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국력이 엄청 센 나라들,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 미국 뭐 이런 나라들만 가진 데 비해서 드론 항모를 가지고 싶거나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좀 더 많아서 방산 수출에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CCA라는 전투기, 요게 대해서 지금 CCA의 개발사라고 하는 안드리, 그 다음에 제너럴 아토믹스가 둘 다 한국 시장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안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MOU를 맺어서 한국을 아시안의 아스널, 그러니까 이게 아스널이 축구단이 아니고 무기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한 무기가 이제 자유진영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고, 제너럴 아토믹스도 그 아시아 버전을 만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 전투 시대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출 기지 혹은 이제 자유주의 무기고라 할 수 있죠.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인 항공기보다 무인 항공기가 지금 계속 싸다, 경제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유인 항공기를 운용한 경험으로 무인 항공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미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운 비행기를 항공모함에서 이륙해보고 착륙해보지 않은 시점에서 드론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의혹도 있어서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상에서 이착륙을 할 때 자동 비행, 자동 착륙 기능이 훨씬 더 어려워요. 움직이는 표적을 총으로 쏘는 거랑 가만히 있는 표적을 총으로 쏘는 거랑 난이도가 다른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배는 항상 40에서 50km 이상 비행하고 파도도 치잖아요. 이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륙하고 무사히 착륙하는 기술이 사실은 기술적 도전 요소가 좀 큰 편이고 내구성이 강한 게 필요합니다. 이 착륙할 때 어떻게 착륙하냐면 사뿐사뿐 착륙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레스팅 호크라는 걸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고무줄로 탄성을 줘서 강제로 착륙한 비행기의 급브레이크를 시킨 겁니다. 일반적인 바퀴에다 브레이크를 달면 착륙거리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착륙한 비행기를 그냥 잡아 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내충격이 있는 비행기, 내충격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바다에서 항공기를 운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위성통신 네트워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계속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시선 통신, 그러니까 배에다가 안테나를 세우면 일정 범위를 지나가면 고도가 낮아지면 배에 있는 전파 통신이 안 돼요. 혹은 통신이 되어도 아주 데이터 속도가 느린 전파만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위성 전파, 그러니까 뭐 스타링크 같은 것들을 군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위성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서 이 무인기를 통제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고 군용 위성 통신망을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 사출기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기 사출기는 뭐냐? 사출기라는 건 말 그대로 비행기를 배에서 이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옛날에는 증기 터빈을 사용했어요. 근데 현재는 전자식 사출기. 원리는 무엇인가?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전투기를 전기의 힘으로 이제 빠르게 가속시켜서 이륙하는 건데 현재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단 두 곳,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수입이 안 되고요. 미국도 이제 막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라서 제가 진짜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 시장에 이걸 팔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만드는 회사들이 야 이거 전자기 사출기 어떻게 돼 물어보면 스펙은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몇 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가격이 얼마야 이런 말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히도 이제 전자기 사출기 개발사는 제너럴 아토믹스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앞서 몇 번 말씀한 적 있어요. 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는
뭐 한국형 모하비의 공동개발 회사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자기부상열차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기 사출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수능 수학을 풀려면 선행학습을 해도 어렵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 중국은 자기부상열차를 사용해가지고 전자기 사출기를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왜냐?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자기부상열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기부상열차 타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뭐냐면 인천 영종도에 자기부상열차가 시험적으로 있었다가 지금 거의 폐선인가? 아마 거의 운영을 안 할 거고, 우리나라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 문제상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KGGB는 코리안 GPS 가이디드 밤으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으로 지금 정의되지만, 이게 단순히 GPS로 유도될 수 있는 장비만 가진 게 아니라 활공 날개와 그 다음에 KIU라는 독자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졌습니다. 독자적인 인터페이스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첨단 무기이긴 한데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쥐어짜다 보니까 만든 임시방편적인 무기가 정착이 된 거예요. 아마 개발진들이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대한민국의 지금 전투기 세력은 F4, F5, KF-16, F-16, 그 다음에 F-15K, F-35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F4는 작년에 퇴역을 했고 F5도 곧 퇴역을 할 건데,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전쟁 계획을 짤 때 첫날에 북한의 표적 몇 개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목록으로 있습니다. 기밀인데 이게 몇천 개, 몇만 개 돼요. 북한의 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다 부수려면 폭탄이 많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구형 전투기도 전쟁 나면 무조건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원을 하려니까 뭐가 문제다? 정밀 타격을 못한다. 왜냐하면 오래된 기차이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굉장히 꾸졌어요. 오래된 전투기 타고 비행하시는 우리 조종사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형 전투기에도 정밀 타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KGGB이고, KGGB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선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에 활강 날개와 유도 장비를 결합하는데, 이게 활강 날개를 가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을 선택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투기에 폭탄을 다는 거는 이제 파운드 단위예요. 그 비행기를 만들 때는 대부분 야드 파운드법을 씁니다. 250kg 폭탄이 전투기가 달 수 있는 폭탄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소형 전투기든 대형 전투기든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폭탄을 사용해서, 원래는 멍텅구리 폭탄이기 때문에 눈이 안 달려있어요. 그냥 떨어지면 아무 때나 날아갑니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도 장비를 미사일처럼 하는데, 여기다가 제트 엔진이라든가 로켓 엔진을 달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날개를 붙여가지고 글라이더처럼 날자, 이렇게 하니까 70에서 110km의 사거리를 가십니다. 일반 폭탄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훨씬 더 짧고 그냥 한 자릿수라 생각하시면 되고, GPS 유도 폭탄으로 가장 유명한 게 미국 본사의 제이담이라고 하는 폭탄이에요. 이것도 GPS 유도 폭탄인데 이것도 한 24km. 근데 날개가 없어요. 날개를 단 KGB는 70에서 110km가 되고, 그 다음에 비행 궤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서 포를 쏘고, 제가 이제 북한군 시나리오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장사정포 이야기를 했는데, 산 사오면에다가 이제 동굴 입구를 파가지고 전쟁이 날 때만 빼꼼하고 꺼내가지고 쏘는데, 후사면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KGB는 발사하면 선해 비행을 해가지고 적 산 뒷면 같은 데를 공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모든 전투기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KIU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유닛을 쓰는데, 인터페이스 유닛은 쉽게 말하면 LTE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무릎에 통신 기능이 갖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쉽게 태블릿 PC를 연결한 다음에 이 태블릿 PC가 KGB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무릎에 있는 KIU를 사용해서 좌표 어디를 공격하라 입력하면 폭탄이 거기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항공기에서 무기를 운영하는 건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북핵 정밀 타격용 미사일을 F-15K 전투기에 통합했을 때 통합 비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짜고 이거 장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만 몇백억이 들어요. 복잡한 전투기 전자장비랑 무기랑 연결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인데, KGB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술기, 쉽게 말해서 러시아제든 중국제든 미국제든 다 탑재가 가능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부터 4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돼서
국내의 그 KGGB 수요량은 이제 기밀이지만 대략 4자릿수 정도로 이야기를 되고 있다.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첫 수출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후티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도 폭탄들은 뭐 지금 미국한테도 사오고 여러 군데에서 사왔는데 미국이 재고가 부족해서 한국한테도 손을 벌렸어요. 왜냐? F-15S라는 비행기를 사용해서 지상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F-15K라고 하는 우리나라 공군 버전과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F-15K 버전은 공중전, 그 다음 지상 공격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F-15S,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F-15는 생긴 건 비슷한데 지상 공격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지상 공격을 할 아이템으로 이 KGGB라는 게 선택되었고, 사우디가 워낙 급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국내 물량, 그러니까 공군에 공급된 물량을 공군의 협조를 받아서 좀 돌려서 긴급 수요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았어요. 성과가 좋았으나 사우디는 아무래도 이거를 공개하기 싫어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마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걸 건데, 아니 소문은 있고 증거는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은 X로 바뀌었죠. 트위터를 찾아보는데 사우디 공군 조종사가 KGGB에 딱 보고 인증사진 따봉! 이거 너무 좋다 써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제가 보도를 했지만 국익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삭제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이라 가지고 사우디 보유 자체는 공개되어 있으나 몇 발을 샀는지는 아직 이제 비공개다. 그런데 이제 한 100여 발 정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 자료로 지금 20발 정도 나왔고 그 중에서 몇 발이 안 남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좀 작게 사지 말고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태국이 돈이 있을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의 추가 수출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특히 국산 전투기 FA-50을 수입한 나라들이 원래 KGB를 같이 사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FA-50의 가장 좋은 공대지 무장, 유도폭탄이었기 때문에. 근데 안 샀거든요. 미국산도 쓸 수 있어서. 근데 미국의 지금 최근 공대지 폭탄이나 미사일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KGG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우디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따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깊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들이 폭격 임무를 사용할 때 후티 반군이 옛날에는 이제 단순한 이제 기관포라든가 아니면 휴대용 미사일 같은 걸로 대공방을 했다가 점점 화력이 강해지니까 F-15 전투기 아주 좋은 전투기인데도 이 폭격을 할 때 좀 위험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KGB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사거리가 70에서 110km다. 그래서 적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발사할 수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평가를 높게 받았고, 폴란드가 지금 12대의 FA-50 GF 전투기를 받았을 때 원래 KGB 폭탄도 사가라 했는데 안 사갔어요. 왜냐? 폴란드는 나토 가입 국가라서 나토 무기를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명목상으로 쓰면 되는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무기 수출 승인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KGB를 다시 찾고 있어서 FA-56 무장으로 쓰고 있고, 이 외에도 사실 우크라이나도 KGB에 대해서 많이 탐을 냈지만 우리가 정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공군에서는 지금 현재 구소련제 항공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KGB를 사용하면 구소련제 무기들에 대해서 큰 개조 없이 그대로 장착하면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좀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이제 공격 물자가 아닌 이제 지원 물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KGB를 사기 전에 태국은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레이저 유도폭탄 리자드 3라는 걸 운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거리가 짧았어요. 어느 정도냐? 약 10여 킬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캄보디아나 주변국이 가진 대공 미사일에 사거리 안에 들어와서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태국 공군이 F-16을 사용해서 폭격했을 때 처음에 리자를 썼다가 이제 캄보디아군이 뭔가 대공 미사일을 준비하고 하니까 KGB로 바꿔서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지금 현재 KGB가 언급된 그 밀리터리 영상들 보시면 태국 군들이 오셔서 합장을 하는 이모티콘 중에서 땡큐 코리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태국 공군에서도 이제 F-16이나 이런 전투기들이 중요한데 저기 공격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를 줘서 피해 없이 공습을 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제 맞는 입장, 그러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 KGB가 굉장히 신경 쓰이고 좀 불편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캄보디아 타임즈라고 하는 캄보디아 영자신문에서 제3국의 정보기관한테 들었는데 태국이 KGB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쿤센 부자, 그러니까 현 총리와 전 총리를 암살하려 했다. 이런 계획을 폭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가짜뉴스였어요. AT-6TH라는 프로펠러 항공기에다가 KGGB를 달아가지고 쏘겠다 했는데 이렇게 프로펠러 항공기에 KGGB를 달 수 있는데 쏘면 멀리 못 나갑니다. 왜냐? KGGB는 활공 글라이더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고 멀리 속도가 빠른 데서 낙하를 시켜야지 멀리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까운 데서밖에 쏠 수 없고, 이게 한국에 와서 개조했다 이런 가짜뉴스 퍼뜨렸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AT-6TH가 미국산이라서 한국에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잘못된 확산들이 좀 있었는데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급하게 우리가 이거 그 AT-6 훈련기에 다는 거는 안 했다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캄보디아도 사실 한국 좋아하는데 한국산 무기가 자신들을 공격한 거에 좀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 봐요.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신공과 비공이라고 하는 유도 로켓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일부 수출된 물량이 있고, 이게 한국 언론에는 거의 안 나온 이야기인데 알헤다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것은 UAE의 엣지그룹, UAE에서 가장 큰 방위사업체가 생산하는 지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게 주로 전차라든가 혹은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이게 사실은 수출용 미사일로 LIG 넥슨이 개발해서 엣지그룹과 협력 생산한 겁니다. 근데 협력이 기술을 UAE에 이전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군은 안 쓰는 미사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성능이 매우 괜찮다고 하고, 이 외에도 이제 비공개 수출용 유도 무기들이 몇 개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지금 오픈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워서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제 KGGB를 더욱더 발전시킨 다양한 유도폭탄들에 대한 주문을 받고 연구 개발을 수행 중이라서 여기에 대한 소식도 조만간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방위사업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방위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 경향은 기존의 레거시 방위사업체보다는 새로 이제 수주 잔량이 증가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게 있냐면 세계 최고의 방위사업체라 할 수 있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반대로 급속도로 수주가 늘어난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의 하나만큼이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글로벌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장하는 방위사업주들에 대한 관심이 가지고 있고, 그 성장주들 중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업체들이 이 성장률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장률이 인상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불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그 다음에 파키스탄과의 인도의 전쟁,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 주변국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공급할 의사가 있는 나라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한국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나 기타 국가에서 증명된 빠른 납기 그리고 합리적 가격, 검증된 성능들 때문에 이미 입소문이 많이 퍼졌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당장 날 것 같아, 우리나라를 급하게 지킬 무기가 필요하다 할 때 가장 좋은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누구나 사실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실전 능력이 검증된 일부 무기도 있어요. 모든 게 다 검증된 건 당연히 아니고, 대신에 우리는 어떤 게 있냐, 검증되지 않거나 실전을 가지지 않은 무기라도 해도 다른 나라보다 테스트를 더 세게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천공투 대공 미사일을 만드는데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미국제 미사일들이 더 요격도 많이 하고 실전도 치르지만, 우리 천공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테스트를 굉장히 깐깐하게 했어요. 실제로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요격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요격탄을 격추하고 이런 것들을 실증을 하고 해외 고객한테도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이 비슷한 사례로 이제 K9 자주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점유율 50%를 넘었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 꿀팁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 방산 전시회를 갈 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원문 중에 꼭 한국의 해병대 출신 직원분들이 대동한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엄청나게 인상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불타는 진지에서 K9 자주포가 계속 대응 사격을 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 북한의 방사포 공격으로 화재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K9 자주포가 이 대응 사격을 무사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전에서 다들 납득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운용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 K9 자주포 장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 고객들이 납득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첨단 무기, 그 다음에 AI 드론, 미래 기술 투자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이긴 해요. 물론 미국, 일본, 중국보다는 딸리지만 유럽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연구개발 예산이 딸려서 신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 고생하는 나라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도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까 추가 고객들의 유치도 쉬워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이제 한 개 대대분을 수입하기로 해서 3,500억 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듯이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자주포 혹은 운용자가 많은 자주포로 지금 인정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K2 전차는 지금 현재 대형 계약으로 폴란드 수출 계약이 역대 최대의 방산 수출이지만 사실은 폴란드 말고 아직 제2의 수출국 찾아야 되거든요. 이 제2의 수출국이 이제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가 있고 루마니아도 있는데, 폴란드가 대량으로 구매한 만큼 이 신뢰와 믿음, 특히 현지 생산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서 이게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동 지방에서 대박이 나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사서 10조 원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동남아에서도 이게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A-50 경고공격기가 이 가성비가 좋은 대공 무기, 고의 전투기로서 이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빅4가 크게 많이 주목받고 있고, 유럽 현지 공장이라든가 조인트 벤처 설립 같은 것도 논의가 많이 되는 걸로 압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올해 나오는 방산 수출 이벤트 중에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했던 건 필리핀 FA-50 12대 추가 구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이 FA-50을 이미 12대 샀는데 요걸로 실전에 투입했어요. 뭐 방공 폭격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서 이게 써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똑같은 양을 더 샀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그 무기 검증이 되었다. 이런 사례로 볼 수 있고, 아까 앞서 2부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KGGB 같은 경우에도 태국이 거의 다시 주문할 것이 확실시 되거든요. 써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잘 안 알려진 소식인데, 인도네시아 이 방산 수출 이야기할 때 항상 KF-21에 대해서 분담금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좀 골치를 썩는데, 반면에 우리 무기들을 사가거나 아니면 많이 진전된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인도네시아의 LIG 넥슨이 유도무기 현지 공장 생성해서 이제 공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홍상어 대잠 유도무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뢰에 로켓을 달아서 이제 적 잠수함이 발견됐으면 원거리에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로켓으로 쏴서 하늘에서 어뢰를 떨어뜨려 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무기라든가 기국 유도 로켓 같은 것을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들 뉴스로 보셨을 건데, UAE 국방차관님이 KF-21 우정 비행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국방차관님이 그냥 군인 출신이 아니고 F-16 조종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님과 같이 우정 비행을 했는데, 우리 공군참모총장님은 FA-50에 탑승하고 이 국방차관님은 KF-20에 탑승한 다음에 우전을 하면서 이제 같이 비행을 한 거예요. 이 조종사들이 조종대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F-16보다 뭐가 얼마나 좋은지 대번에 압니다. 그런 이야기들 아마 우전으로 했겠죠. 그래서 수출도 좀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F-16 조종사셨으면 KF-21을 그때 처음 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조작 같은 게 좀 미숙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천만 다행인 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손님들을 태울 때는 그 복작이라 해서 2명이 타는 비행기에 후방석에 태우고, 이제 전 과정을 이 손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KF-21 시험 조정 비행사가 파일럿이 이제 주도를 하다가 장관님 아니면 사령관님 잠깐 여기서 운전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조종관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보면 이거 F-16보다 좋구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이 없어요. 혼자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시승이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근데 KF-21은 다행히 복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앞에는 조종하고 뒤에서는 이제 전자전이라든가 제모 이런 것들을 하든가 아니면 무인 전투기를 지휘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산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 그 다음에 30년 이상의 운용 기간을 가지고 운용 수명 동안 약 20번에서 40번 정도 수출 입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시고
요거는 이제 김민석의 희망사항이다. 요게 잘 될 것 같이 기도 중인 무기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LSM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LSM은 천궁2 미사일보다 이제 요격 고도가 높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한국형 사드라고 부르지만 사실 사드랑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드가 요격 실패한 거는 LSM이 또 요격 시도를 하고 LSM이 요격 실패를 하면 패트리어트가 요격 시도를 하고 패트리어트도 실패를 하면 마지막으로 천궁2가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구조막 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LSM 같은 경우에 천궁2를 구매한 나라들 이라크,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로 1차 요격, 그 다음에 LSM으로 2차 요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가 좀 있다. 그래서 빨리 계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지방에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거나 소식이 잘 없다가 작년부터 상륙함이라든가 배 이런 것들의 수출이 조금씩 되고 특히 잠수함 수출에 대해서 올해부터 노력 중인데 HD 현대중공업이 장보고 3 잠수함보다 작고 저렴한 잠수함들을 만들었어요. 이 장보고 3 잠수함은 아주 좋긴 한데 그 차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겁니다. 이거보다 비싼 사양의 디젤 잠수함이었고 요거보다 비싼 거는 다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이 싸고 저렴한 HDS 1500, HDS 800이라는 수출형 잠수함을 만들어서 콜롬비아나 페루 등에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되는 인도네시아 말고도 이제 사우디라든가 중동 수출 UAE 아무래도 공군 차장이 탑승했으니까 중동에 대한 수출이 기대되고 폴란드가 KF-21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었다가 최근에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F-16에 대해서 이제 폴란드가 주력 전투기인데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F-16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KF-21을 거의 2배 가까이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폴란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F-16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그 돈으로 KF-21을 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물론 이게 구체화는 안 됐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중동도에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데 중동에 이제 배도 팔아야 돼요. 근데 중동은 럭셔리한 배를 원합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장보고 3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중에 가장 좋은 사양을 가진 잠수함에 대해서 지금 세일즈가 좀 들어가고 있고 SLBM을 탑재해서 사우디의 가상적국인 이란에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함정으로서 HDF-6000이라고 하는 수출형 호위함을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용으로 제한 중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인 KDDX랑 크기는 비슷한데 이제 사양은 훨씬 더 좋아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구축함으로써 사우디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수출형 차량용 장갑차 요거 대해서는 지금 사업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몇 년 전부터 중동 지방에서 장갑차 수백 대의 교체의 수요가 있는데 이 장갑차 한 대가 몇십억 원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거의 K2 전차 수준의 대규모 수주 사업입니다. 여기서 파는 거는 장갑차가 차륜형 장갑차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궤도를 가진 무한궤도식 장갑차보다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고 고장이 더 잘 안 나서 사막 지형에서 장거리 기동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데 군부대를 투입하거나 이런 국가들이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제 장갑차가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량의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온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지방에서 이게 잘 기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랑 오만 등지에서 사막 기후에서의 테스트를 무사히 마쳤고 노르웨이에서도 무사히 테스트를 마쳤는데 한국이 워낙 덥고 춥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지형에서 이제 인정받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사고라든가 특수한 지형에서 기동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현가장치,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중요한데 요거 역시 대한민국 장갑 차량과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달라졌냐면 거의 몰카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가 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으로서 이제 한국 K방산 소식을 알려진 게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에 에비에이션 위크가 저를 처음 고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한국은 사기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KF-21은 KF-X라는 계획으로 탐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러는데 기반도 없는데 4.5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가격도 저렴하게 만든다고 뻥치지 마라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에서 특히 아시안 편집장님이 저 실명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래들리 페레님이랑 계신데 이분이
야 이게 내가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니들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너는 진실을 밝혀야지. 너 이거 가짜 아님 하면서 제가 기사를 써도 안 믿고 검증을 진짜 치열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그런데 KF21이 2021년 시제기가 공개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난리가 난 게 그냥 유튜브로서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깜짝들 나놀랐어요. 이게 정해진 일정의 기간과 비용을 준수해서 전투기를 만든 게 서방 국가 중에서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에 잘 나가는 비행기들 많아요.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사브 그리펜들 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딜레이되고 그때 당시에 뭐 KF-21보다 성능이 좋지만 F-35도 아 이게 제대로 만들 수 있나 일정 지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걸 다 피하고 시제기를 내놓고 첫 비행을 했을 때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줘서 상을 줘야 되니까 상 줄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해서 봤는데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는 1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항공우주 잡지로 매년 어워드를 개최합니다. 그때 2021년에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군용 항공기 중에 최고상을 KF-21이 받고 이 때문에 워싱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이제 KF-21 수석 엔지니어 분들 이런 걸 초청해가지고 저희 상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그 이미지가 바뀌어진 건 상상 초월합니다. 이거 외에도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제가 지난 5월에 부산에 있는 방산 전시회 갔을 때 링크드인으로 이제 좀 처음 본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한국 방위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할 수 있나 봤는데 프랑스 분이셨어요. M님이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프랑스에서 그랑제골 졸업하신 다음에 한국으로 치면 국방연구원 ADIT라는 기관의 전문 리서처였던 거예요. 이분이 한국의 조선산업과 방위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해양방위사업 조사를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봐보니까 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국 방산에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위상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 규모로 봤을 때도 국산 무기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조회수가 좋고 잘 나가는 나라 대한민국, 튀르키예,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솔직히 뻥이 좀 많고 튀르키예도 사실 자기 나라가 나라 규모나 성과에 비해서는 방위사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서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것이 확실히 트렌드에서 느껴집니다.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는 각 대륙마다 이제 지사가 있고 저는 아시아 태평양 소속인데 아부다비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부다비 에어쇼에서는 이제 유럽 지사가 담당을 한데 저희 유럽 지사에 대한 편집장 분이 아부다비 에어쇼에서 카이를 방문했는데 그게 너무 성과가 좋아가지고 그것도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인상이 좋더라. 네 기사가 진짜 다 진짜였구나. 뭐 이러면서 저를 좀 인정하시는 발언을 해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신흥 방위 사업이라는 게 좀 특히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좀 신뢰가 안 갔거든요. 얘네들이 뭐 휴대폰 잘 만드는데 탱크나 자주폰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있었으나 실전 운용에서 이런 이미지를 다 날려버렸어요. 특히 폴란드가 직접 FA-50과 K2 전차를 운용해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컸습니다.